남편이요. 우리 집 벽을 뚫었어요. 바로 옆집 여자를 만나려고요. 그녀는 말끝을 떨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내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는 사이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이어갔다. 매일 새벽, 그 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끼익 뭔가를 끌거나 열쇠를 돌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요. 처음엔 윗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벽은요, 남편 방 옷장 뒤에 있었어요. 도심이 검은 침묵 속에 잠기던 한밤중 거의 모든 빛이 꺼진 그 시각 나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서는 여성은 단정했고 지나치게 완벽한 외모는 오히려 그녀 내면의 불안함을 더 증폭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준비된 듯 천천히 앉았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과연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세상이 검은 침묵 속에 잠기는 시간이었다. 그 시각 도심은 모두 잠든 듯 고요했지만 내 사무실 문은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다. 들어서는 여성은 단정했으나 이상하리만치 정돈된 헤어라인과 반들거리는 손톱이 오히려 그녀의 불안을 더 부각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마치 오래 준비한 듯 천천히 앉았고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층간소음도 조사하시나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뒀던 가방을 열고 수첩과 녹음기, 여러 장의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메모들은 일정한 시간대에 정리된 이상한 소리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매일 새벽 2시 즈음이에요. 처음엔 윗집에서 뭔가 끄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복이 너무 규칙적이에요. 며칠만 그런 게 아니고 3달 넘게 계속됐어요. 그녀의 이름은 강미진. 전직 미술교사로 지금은 아들과 함께 인천 외곽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남편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 중이며 요즘은 지방 현장 출장이 잦다고 했다. 처음엔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그는 그런 소리는 못 들었다며 오히려 그녀를 예민하다고 했다. 그녀는 한숨 섞인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늘 바빠요. 밤늦게 들어오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그런 소리 못 듣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듣고 있어요. 그녀는 어느 날 아들이 밤중에 울며 깼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날 아이가 갑자기 엄마, 벽 뒤에서 누가 걸어 다니는 소리 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무서워졌어요. 내가 그에게 층간소음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묻자 그녀는 무릎 위에 메모지를 천천히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이건요, 제가 들은 시간과 소리 종류예요. 어떤 날은 드르륵, 어떤 날은 끼익, 반복도 똑같고 간격도 거의 일정해요.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하게 말했다. 그냥 짜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잠을 못 자요. 낮에는 멍하고 집중도 안 되고 제가 이상해진 건가 싶어요. 남편은 아예 무관심했고 그녀는 혼자 직접 윗집과 아랫집, 옆집을 다 찾아가 봤다고 했다. 윗집은 은퇴한 부부였고 남자는 문을 열자마자 우린 그런 소리 안 내요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아랫집에선 오히려 위에서 뭔가 끄는 소리는 가끔 들렸다고 했고 옆집 여성은 이웃끼리는 좀 참자며 애둘러 넘겼다. 이게 다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저만 예민한 사람 된 거죠. 근데 정말 들려요. 매일 밤, 그녀는 작게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이 집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8년 만에 겨우 마련한 집이에요. 이사비도 없고 나가기도 힘들고 여기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이 무서워요. 나는 처음엔 단순한 민원 의뢰로 생각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분명 무언가 깊은 곳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게다가 그녀의 기록은 놀라울 만큼 일관됐고 과장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오늘 밤 남편분이 출장 중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내게 마지막으로 말을 붙였다. 오늘은 꼭 그 소리를 들어보셨으면 해요.
진짜 혼자 듣는 거 아니란 걸 증명하고 싶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이건 소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소리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두 눈이 말하고 있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녀의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이었다. 아파트 단지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더욱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멀리 고속도로의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나는 사무실에서 가장 민감한 음성 감지기를 챙겨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거실 한켠 아이의 장난감이 흩어져 있고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마신 듯한 반쯤 남은 진정제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소리를 기다렸다. 그 새벽 내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가 들었다는 그 드르륵 소리. 그러나 2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집 안은 기이할 만큼 조용했고 오히려 고요함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녀는 초조하게 손을 꽉 쥐고 주기적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무겁게 흐르던 끝자락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하네요. 그 말에는 실망과 안도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정짓지 않았다. 경험상 진실은 늘 침묵 속에 숨어 있었고 그 침묵은 보통 누군가가 원할 때만 깨진다.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 동안 단지를 돌며 층간을 기록하고 소리를 탐지했다. 나는 윗집, 아랫집, 그리고 옆집을 직접 찾았고 모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윗집의 남자는 도어 체인을 걸고 얼굴을 살짝 내민 채 말했다. 뭔가 끄는 소리요? 들릴 때도 있죠?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파트 살면 그런 건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엔 또 시작이냐는 불편함이 묻어났다. 반면 아랫집의 여자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혹시 2층에서 무슨 가구 같은 거 자주 움직이나요? 새벽에 바닥이 진동할 정도로 쿵쾅거릴 때도 있었어요. 저도 가끔 깨요. 그녀의 말은 미진 씨의 주장과 겹쳤지만 그 방향은 오히려 반대였다. 즉, 아래층은 위층 소음이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옆집. 한동안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던 그 집에서 마침내 젊은 여성이 문을 열었다. 차가운 인상에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층간소음이요? 글쎄요. 저도 가끔 듣긴 하지만 여기선 다들 그냥 넘기고 살잖아요. 이웃끼리 뭐. 그녀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문을 반쯤 닫은 상태로 내 질문을 잘라냈다. 모두가 애매하게 말했지만 그 속엔 공통된 회피가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회피는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미진 씨의 집. 그 사실이 불편했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집 앞 복도에 감지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일반 음성뿐 아니라 진동, 공기 중에 미세 파장까지 기록되는 고감도 장비였다. 이틀 후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새벽 2시 50분. 정확히 그녀가 말한 시간. 장비는 분명히 드르륵 그리고 끼익 소리를 감지했다. 믿기 어려운 건 그 소리의 원점이 그녀의 집 내부였다는 점이었다. 나는 장비를 들고 그녀를 다시 만났다. 소리의 출처를 설명하자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게 우리 집에서요? 그녀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전 항상 밖에서 들렸어요. 천장에서, 벽에서, 복도에서. 나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거실 벽을 바라봤다. 벽은 조용했고 고요했고 비밀을 품은 듯 숨을 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겪은 기이한 일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소음이 시작된 지 3달쯤 됐을 때부터요.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꽃이 부러져 있고 책이 어딘가로 옮겨져 있고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예전 여기서 화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가 다쳤다고도 혹시 그게 아니면.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믿고 싶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너무 압박되어 있다는 걸 느꼈고 문득 약경이 떠올랐다. 혹시 수면제나 진정제 드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네. 병원에서 불면증 진단받고 처방받았어요. 가끔 너무 힘들 땐 2알씩 먹기도 해요. 그 말에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과연 이 모든 게 약물의 부작용일까? 환청일까? 하지만 아니다. 장비가 감지한 건 그녀만의 착각이 아니었다. 심지어 그녀의 아들도 들었고 아랫집도, 그리고 나도 소리를 확인했다.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소리였다. 이제 문제는 누가 내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그녀만 그 소리에 갇혀 있는가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진짜 정체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몰랐다. 며칠이 흐른 후 나는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다. 이번엔 그녀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그녀는 식탁에 앉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남편 방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녀의 눈엔 모호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혹은 미안함인지. 남편은 평소에도 자신의 방을 철저히 사적인 공간으로 구분지었다고 했다. 출장 갈 때마다 방을 잠가두고 그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전에 한번 몰래 들어가 보려다 들킨 적이 있어요.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저를 의심병 환자처럼 취급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남편의 행동에 대한 불쾌한 예감을 느꼈다. 아무리 사생활이 중요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 그 정도의 선은 비정상적이었다. 나는 출장 중이라는 남편의 부재를 기회 삼아 그녀와 함께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방 안은 의외로 단정했지만 이상할 만큼 관리된 느낌이었다. 공기엔 기이한 향이 배어 있었고 책장 사이에는 향초와 여성 화장품 샘플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그걸 본 순간 숨을 멈췄다. 이건 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날 밤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며칠을 더 기다렸지만 남편이 없을 때엔 그 소리가 사라졌다. 마치 무언가 함께 사라진 듯했다. 한동안 의뢰는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듯했지만 한 달 후 그녀는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엔 다른 문제였다. 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그녀의 손끝은 종이컵을 쥔 채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애써 차분했지만 눈빛은 가라앉아 있었다. 요즘 화장실에 자주 가요.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화장대 위엔 제가 안 쓰는 제품이 하나둘 늘었어요. 그녀는 모든 걸 체념한 듯 짧게 덧붙였다.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늘 감각적인 의심에서 시작된다. 그 감각이 지금까지 그녀를 소리에 시달리게 만들었고 이번엔 그것이 사람에 대한 감각으로 변했다. 며칠 후 우리는 남편을 미행했다. 그날도 그는 거래처 회식이 있다며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식당도 사무실도 아닌 강동구의 한 카페였다. 그곳엔 이미 어떤 여자가 먼저 와 있었다. 짧은 머리, 얇은 선글라스,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 그들은 서로를 보자마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손을 맞잡았고 익숙한 동선으로 카페를 빠져나갔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놀랍게도 그녀의 집 바로 옆 그 옆집이었다. 나는 경악했다. 그 여성은 분명히 우리가 소음 문제로 방문했던 그 집의 여자였다. 차갑고 무심한 눈빛으로 문을 닫던 그 여성.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나는 미진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그 소리도.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눈앞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드르륵 소리, 끼익 소리. 누군가가 오고 가는 발걸음, 마찰, 움직임. 그날 밤 우리는 남편의 방을 다시 조사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베란다 끝에 놓인 무거운 책장. 표면엔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고 바닥엔 무언가를 자주 끌어낸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책장을 조심히 밀어보았다. 그 순간 그 끼익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 소리. 그녀가 매일 듣던 잠을 앗아가던 소리. 책장을 옮긴 그 자리엔 얇은 석고 벽이 있었다. 벽엔 희미한 금이 가 있었고 가장자리엔 손으로 뜯어낸 자국이 선명했다. 이건 구조벽이 아니에요. 비상탈출용 석고 벽이에요.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덧붙였다. 그 벽, 남편분과 그 여자가 몰래 통로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한순간 집안의 정적은 무게를 잃었고 대신 묘한 공포로 채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집 한가운데에 숨겨진 길을 몰랐고 그 길을 통해 남편은 타인의 집을 드나들고 있었던 것이다. 소리의 정체는 이제 분명해졌다. 그건 누군가의 발자국이었고 욕망이었고 배신의 마찰음이었다. 나는 확보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나갔다. 책상 위엔 은밀하게 촬영한 사진 몇 장과 함께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숨을 죽였다. 이건 언제 찍은 거죠? 지난주입니다. 오후 9시 42분. 남편분은 출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시선은 사진 위에서 멈췄다. 그곳엔 두 사람이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아파트 옆편 쓰레기 분리수거장 뒤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녹취 파일을 틀자 낮고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쓰레기 내리는 척하고 가면 돼. 요령 알지? 오케이. 좋았어. 최대한 늦게 들어와. 작업하는 거야? 응. 속으로. 야. 그녀는 녹취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재생을 멈췄다. 손등으로 입을 가린 채 깊고 길게 숨을 들이켰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는 뱉듯 중얼거렸고 그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가 침착하게 이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의 얼굴은 이제 없었다. 그 대신 배신감과 굴욕 그리고 끓어오르는 복수심이 얼굴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었다. 제가 8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는 말없이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실은 언제나 잔인하다. 특히 그 잔인함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장하고 다가왔을 때 인간은 가장 깊게 부서진다. 그 벽은 대체 뭐예요? 나는 도면을 꺼내 보였다. 남편의 방과 그 여자의 방 사이 비상탈출용으로 설치된 석고. 벽은 구조상 뚫기 쉬운 재질이었다. 원래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시 파괴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 하지만 그들은 그걸 정반대로 사용했다. 남편분이 건축학과 출신이라고 하셨죠?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걸 몰래 뚫어서 매일같이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녀가 이사 온 이후부터 소리가 시작됐다고 하셨죠?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처음엔 이사 정리하는 소리였겠지만 이후엔 드르륵, 끽, 그건 바로 그 통로를 지나다니는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그 떨림은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 덮쳐오는 것 같았다. 심지어 가끔 저희 집 화초가 꺾여 있었어요. 탁자 위에 있던 책이 이상한 위치에 놓여 있고 진짜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 말에 나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느꼈던 소소한 이상 징후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기억을 잘못해서라고 넘겼던 것들. 그게 다 누군가의 의도된 장난이었다. 그 여자가 일부러 그랬어요. 몰래 들어와서 제가 미쳤다고 느끼게 만들려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방범 카메라 사각지대, 일정한 시간 패턴, 그리고 반복되는 위치의 변화, 누군가 당신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이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고개를 젖힌 채 천장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전한 기쁨이 아닌 무너진 신뢰와 자존감이 섞여 있었다. 한심하네요, 진짜. 내가 그렇게 예민하다고, 예민병 걸렸다고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이.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뺨을 따라 조용히 흘러내렸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가끔 잔혹하다. 그 단어는 신뢰를 무기로 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방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방심 속에서 가장 깊은 배신이 시작된다. 이걸로 충분하죠? 그녀가 힘겹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론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건물 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구조물에 손상을 입힌 것, 거짓말을 반복하며 심리적 학대를 가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인관계의 본질을 무시한 이기적이고 계획적인 불륜.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 동작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끝내야겠죠. 그 말 속엔 비통함도 분노도 슬픔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명확한 건 그 속엔 결심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상담을 마친 후에도 한동안 조용했다.
바깥은 어느새 초겨울의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그날 사무실 창밖의 풍경도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다시 찾아올지 아니면 그대로 조용히 끝낼지를 예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조용히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여전히 피로와 상처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결단의 무게를 단단히 움켜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도 단호하게 말을 꺼냈다. 이혼하려고요. 더는 못 참겠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결정하셨군요. 쉽지 않은 길이 될 겁니다. 아이는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제가 키울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은 아이를 제대로 안 본 지 오래됐어요. 관심도 없고 늘 출장 핑계만 대면서 외면했어요. 그녀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녀가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부분은요? 남편분의 수입이 꽤 되는 걸로 아는데.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체념과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결혼 후 줄곧.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혼자서 아이까지 키워야 한다니 솔직히 무섭기도 해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준비하려고요. 아직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계획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준비를 마친 후 결정적인 날에 모든 걸 터뜨릴 생각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오늘 밤이에요. 그 사람 또 그 여자 집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번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말할 거예요. 나는 곧장 그녀의 집 근처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끝내 모든 것을 마주했다. 남편은 퇴근 후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익숙한 듯 다정했다. 응, 이제 누웠어. 잠깐만. 오늘은 조금 늦게 갈게. 옆에 애가 있어서 문 열어둘게. 그녀는 조용히 문틈으로 그의 방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엔 내가 준 음성 녹음기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몰래 방벽을 열고 손전등을 꺼내드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춰. 거기서 더 가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남편은 깜짝 놀라 뒤돌아섰고 그녀와 마주친 그의 얼굴엔 당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 왜 여기에?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방 안은 정적 속에 숨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들은 소리 전부 다 당신이 만든 거였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빛은 바닥을 헤매었고 숨은 가빠졌다. 이 문 내가 직접 닫을 거야. 다시는 여기로 못 오게. 이제 당신 저쪽으로 출퇴근해. 그녀는 벽에 설치된 비상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계의 끝, 신뢰의 파괴, 그리고 그녀의 해방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내 인생에 발 들일 수 없어.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무력감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견딘 이가 흘리는 마지막 눈물, 그리고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금 생각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려진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에게서 더는 연락이 없었다. 문자도 전화도 나 역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끝은 이미 우리가 함께 마주했으니까 남은 건 시간의 몫이었다. 한 번 아주 조용한 오후에 나는 그 아파트 단지 앞을 다시 찾았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발걸음이 이끌려서. 여전히 회색빛 외벽, 층간번호가 선명한 계단, 그리고 6층, 그녀의 집이었던 곳.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발코니에 걸렸던 보라색 화분도 이제 없었다. 누군가의 일상이 그 안에서 또 시작되었을까, 혹은 그녀는 이곳을 완전히 떠났을까. 내 기억 속
그녀와의 첫 만남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불안에 떠는 목소리, 식은땀에 젖은 손,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 아래 감춰진 감정의 불협화음들. 그땐 내가 생각했다. 이건 그냥 예민함의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니었다. 끼익이라는 그 작은 소음 뒤에 이렇게 커다란 진실이 숨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원래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보호막이어야 했던 그 벽이 누군가에겐 은밀한 통로가 되었고 누군가에겐 신경을 갉아먹는 고통의 출처가 되었다. 벽을 뚫은 건 드릴이었지만 그 틈을 만든 건 욕망과 배신이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종종 묻곤 한다. 어디까지가 법의 경계이고 어디부터가 인간의 한계일까? 사람은 숨기고 싶을 때 어떤 수단이든 정당화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그녀처럼 그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마주하고도 꺾이지 않았다. 그 침묵의 밤을 견디고 스스로 걸어나온 그녀의 모습은 내가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잊지 못할 장면 중 하나가 되었다. 며칠 전 탁자 위에 놓인 수첩을 넘기다 그녀의 사건 번호가 적힌 페이지를 우연히 다시 펼쳤다. 옅은 커피 자국 아래 한 줄 메모가 남아 있었다. 이 소음은 단지 소음이 아니었다. 나는 수첩을 덮고 문득 생각했다.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그녀는 진짜 고요를 찾았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거대한 진실을 꺼내 보였다는 것. 그게 내가 본 강함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